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입니다. 보나마나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영화 리뷰를 해보죠.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고요. 지금 2022년 12월 24일인데 개봉한 지가 이제 2주차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봉한 지가 네 12월 14일 개봉했으니까요. 열흘 정도 지났네요. 열흘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어, 12월 23일 기준으로 400만 명에 거의 육박한 정도의 흥행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어서 거의 2020년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흥행작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관람객들의 평점이 높은 편이 아닌데요. 8.83 정도니까요. 다른 영화에 비하면 일단 아바타 1편과 비교해볼까요? 아바타 요 1편이죠. 요게 지금 평점을 보시면 9.08, 리마스터링 9.49 정도였으니까 그에 비하면 조금 비판적인 시각들도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자평론가의 경우도 그러니까 전편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전편을 압도하지 않지만 뭐 이야기의 빈공간을 채우는 비주얼은 훌륭하다. 그다음에 이제 상상을 최대한 표현해냈다. 이렇게 볼거리 좋았지만 더 이상 영화에 기름 붓지 않겠다. 이용철 기자. 궁극의 푸른 스펙터클 시리즈의 길목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 더 웨이 오브 더 워터, 웨이 오브 워터죠. 자, 요것이 이제 지금 로튼 토마토 디스입니다. 평점이 역시 국내 평단하고 비슷하고 78. 그래도 서구 관객들의 반응은 우리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행은 조금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특히 흥행이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하는 국가죠. 자, 아바타 그다음에 이제 해외 반응에서 이쪽에 네 이쪽에 IMDb죠. IMDb 평점에도 8.0 정도가 되고요. 감독은 뭐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이 감독님께서 이 아바타 1편을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아바타 네, 2009년도가 되네요. 1편이 2009년도. 네, 이 영화죠. 78, 7.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영화 상영 시 2시간 42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속편을 만든다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나온 거죠. 2022년도 3시간 12분짜리로 이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편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뭔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 비디오 편집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이것저것 사진 자료 봐가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벌써 나가실 분들은 나가셨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제이크 설리입니다. 네, 제이크 설리가 여전히 또 주인공이고요. 제이크 설리. 네, 제이크 설리가 근데 전편에서 이제 샘 워딩턴이 연기하고 있는데 배우죠. 연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그냥 지금 아바타 이 캐릭터 나비족으로만 등장을 하고 전편에서 이 완전히 그 나비족이 된 다음에 완전히 뭐 육체를 이제 인간의 육체를 버리고 나비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짝이죠. 조 셀더나가 연기했던 이제 그 이제 거의 족장이죠. 이 숲의 부족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그 옆에 이제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시간만큼이나 시간적인 흐름이 생기면서 그 시간에 해당되는 청소년 자녀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자녀들이 이 친구가 첫째, 네, 이름을 뭐 다 떠오르진 않네요. 자식이 많습니다. 첫째, 네, 첫째 이름을 볼게요. 이름이 어려운 친구였어요. 네테얌이라고 제이미 플래터스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우는 뭐 이런 친구예요. 어차피 저기를 했으니까요. 그 말하자면 모션 캡처를 찍었을 테니까요. 좀 나이가 그래도 좀 더 배역보다 더 있는 배우인데 약간 이 사진은 좀 안 좋고
좀 잘생긴 양반이네요. 네,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네트얌이라고 하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사실 이야기 축을 이루고 있는 거는 로아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캐릭터죠. 로아크. 예, 약간 눈빛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반항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얘가 좀 약간 좀 맞선꾸러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고뭉치기. 그래서 이제 약간 인정 못 받는 아들 캐릭터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로 다시 누가 있습니까? 시고니 위버가 연기하는 약간 그 대자연과 교감이 가능한 이 캐릭터.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시고니 위버가 전편에서 맡았던 그 역할이 나온,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입양된 양녀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인물이고요. 네, 키리죠, 키리. 이름이 제일 쉽네요, 키리. 그리고 이제 귀염둥이 막내가 있어요. 예, 딱 봐도 얘도 딸이래요. 예, 키리가 있고 탐 툭이라고 이름이 좀 심플하죠. 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의 이제 그 패밀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일단은 이렇게 네 명의 이제 숲의 부족의 그 일종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부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뭐 나름 행복한 삶을 이루어서 자녀들도 이제 키워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설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가족에 대한 그 책임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캐릭터가 됐어요. 사실은 전편에서 설리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이 판도라라고 불리는 행성에 형의 유전자 때문에 쌍둥이 형을 대신해서 이제 왔던 캐릭터였고 하반신 마위의 전직 해병이었죠. 그러다가 이 나비족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게 되고 사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의 스토리입니다. 성장 서사, 뭐 동화 이야기고 사실 말하자면 늑대와 춤을 같은 이야기예요. 이 백인들이 인디언의 세계에 동화된다는 이 세계관 자체가 이 뭐 원주민들 특히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이라든가 이 되게 친자연적인 사고방식과 이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꼭 비단 아메리칸 인디언만은 아닌데 뭐 그런 개념의 스토리를 갖다가 판도라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행성의 공간에 사실 재현해 본 것이죠. 대신 이야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 보통 아메리칸 인디안의 역사만 봐도 또 대부분의 뭐 원주민들의 역사의 경우도 백인들의 문명에 의해서 그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전편에 보통 실제 역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판도라 행성에서는 강력한 신체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자연과의 교감에 매우 밀접한 이 나비족이 인간을 하늘에서 온 사람들과 불리우는 인간들을 물리친다는 얘기가 이제 1편의 이야기가 되죠. 그 와중에 이제 중심 인물의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이제 이 나비족으로 변화하는 제이크 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샘 워팅턴이 연기하는 인물이죠. 실제 배우들은 뭐 내한도 했으니까요. 네, 실제 배우들은 뭐 찾아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샘 워팅턴이에요.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이 양반이 이제 조셀다나 시거니 위버고요. 악역 캐릭터를 연기했던 스테판 랭까지 네 명의 배우가 감독 제임스 카메론과 같이 내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캐릭터들이 이제 이렇게 모션 캡처를 통해서 이렇게 나비족이 됐는데요. 영화가 속편이 되면서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시퀄이죠. 그러니까 속편의 이야기를 이제 후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편의 이야기와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있고 비주얼적 욕심이 뭐 제임스 카메론이 엄청나다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확장이 되고 공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영화가 사실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1편에서는 숲의 부족에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인간들이 재침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양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재침탈 전편에서 이 제이크 설리와 나비족에 의해서 제거되었던 주요 악역이었던 쿼리치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나비족 일종의 전편의 제이크 설리처럼
그 형태로 이입된 인물로 악역으로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이제 벌써 짧은 구린 스타일로 등장하고 있고 요 역할에 이제 모션 캡처와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네이트리 저기 뭐야 허리치 스테픈 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대립구도고 그의 주요 타격은 이제 복수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이크 설리 가족들과의 이제 그런 갈등이에요. 그래서 1편은 그 목표점과 이에 그의 휘하 부대와의 전투까지 포함해서 이 숲을 무대로 해서 이들 가족들과의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 이제 영화의 전체 3시간 러닝타임 중에서 한 3등 앞부분에 있는 앞부분의 일부고요. 2부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영화의 설정에서 제이크 설리는 그런 좀 변화했죠. 전편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에서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족도 없었고 그래서 판도라 행성에 오는 것이 오히려 쉬웠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반쯤 우울증 환자고 그 좌절한 남자였다가 다시 이제 나비족과 만나면서 이제 뭐 가치관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지켜야 될 게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지켜야 될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핀치에 몰린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족장 자리도 이제 넘겨주고 이제 이 숲의 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이야기 펼쳐지는 게 이제 그 적응기가 일종의 적응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벌써 등장하잖아요. 이런 설정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영화의 거의 일부예요. 물론 이제 제임스 카메론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 그 갈등 구도를 다시 재현하는 거 일부의 축소판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신 이 젊은 캐릭터들의 개성들을 다 보여주죠. 벌써부터 이 지금 로아크라고 불리우는 사실 후세대에서 두 번째 축에 있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이 둘째 아들 역할의 로아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전편에 나왔던 시그니 위버가 역할했던 그 박사 이제 지금은 혼수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근데 식물인간 같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는 설정입니다. 그 박사의 이제 후손이죠. 후손이 이제 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중심 인물인데 그래도 이야기의 플롯상으로 봤을 때는 이 로아크라고 하는 친구의 성장, 뭐 갈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초가 이제 일부에 쭉 깔려 있는 거고 그에 이제 서포트 배역으로서 이제 이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오게 되면 이제 공간이 바뀝니다. 약간 보시면 부족 설정이 같은 나비족이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공간 자체는 이렇게 이제 저 얼굴에 문신한 게 보이시죠?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영화가 많이 촬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을 상당히 연상시키는 해양부족이 이제 해양부족 나비족이 나타납니다. 두 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고 이 역할은 클리프 커티스가 이제 토노왈이라고 하는 족장을 연기하고요. 클리프 커티스는 원래 뉴질랜드 사람이거든요. 마오리족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H 파운더가 연기한 모아시라고 하는 캐릭터가 역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 명배우들이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마오리족 같은 해양 부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설리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설리 가족들은 숲속에 최적화된 사람들이고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 비주얼적 야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원래 제임스 카메론은 바다의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찍을 정도로 바다와 해양 생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끝내주게 표현을 해냅니다. 그냥 이 보는 장면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다가 약간의 이제 성장사를 통한 갈등들, 아이들과의 아이들끼리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응기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세대의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갈등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첫 앞부분 장면에서 여기가 이제 혼나는 장면이거든요. 작전 수행하다가 말 안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그 토쿠 이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주요한 생명체인 그 로아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일종의 이제 무릭대에서 떨어진 이제 고래 같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양 생명에서 이제 고등 생명체 사실 그 고래 자체가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고등한 그런 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에 살고 있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
로아크라고 하는 아이도 둘째 집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고, 그래서 무리에 떨어진 고래와 고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영화 속 이름이 있는데 토큰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겠습니다만, 고 생명체와의 교감을 하는 과정들에 같은 이제 서술이 깔리게 됩니다. 자, 이제 갈등이 폭발되는 거는 이제 세 번째 갈등인데, 영화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현실을 가지고 오는 부분들은 어떤 거라면, 바로 이제 그 주요 대리부의 공간을 이제 바다로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설리 가족은 이제 바다에 적응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적응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한 자리를 얻어서 살고 있고, 뭐 나름 그냥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응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인간들의 이제 침탈이 되겠습니다. 추적자였던 에, 대령 스티븐 랭이 연기하는 캐릭터, 예, 이 캐릭터가 이제 부대를 이끌고 오는데, 요번에는 누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 바다에서 포획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그 고래잖아요. 이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포경선 마냥 마치 항공모함 같은 크기의 이제 상업 그런 포획선이 이제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포획선과 이 대령, 이 군인들이죠.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지금 설리 가족을 쫓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이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거의 후반부의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대결에서 갔다가 결국은 설리 가족들이 이제 그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쟁투를 벌이는 뭐 그런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이야기적 구조입니다. 사실 뭐 제임스 카메론 영화에 대해서 뭐 사실 그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영화의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 엄청난 자본을 필요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는 뭐 이 3D 쪽에서는 제임스 카메론 외에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분히 시각적으로 황홀경을 제공한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 솔직히 전 좀 중간에 졸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야기가 서사가 좀 거의 멈춰 있다시피 했어요. 두 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소소하게 이제 그 아들 세대의 성장사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야기사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그 적응기 마냥 적응된다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서사가 멈춰서 있는 건 일종의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영화가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새로운 서사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뭐 듣기에 의하면 5편까지 아바타 시리즈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가 없는 키리를 비롯해,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안 밝혀졌죠, 영화 끝까지. 키리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라든가 이제 판을 벌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판을 벌려야 되니까 이제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의 적응도를 높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편에서 나왔던 이런 이제 하늘을 나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에 준하는 정도의 적응기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아까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생명체 마냥 지금 이 뭐라 그 황새치를 닮은 이런 생명체는 역시 또 바다 부족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생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자연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뭐죠? 이렇게 불리죠. 에이와라고 불리는 대자연에 속하는 나비족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명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비유죠. 인간이죠. 뭐 그 인간으로 부르는 무지를 가지고 자연을 갖다 침탈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생태주의적인 역습, 생태적인 저항, 뭐 이런 것이라고, 그걸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는 서사를 이제 판을 만들려면, 그런 바다나 자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장중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 제임스 카메론은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전편에서는 인간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이 스파이더라고 불리우는 인간에 대해서 버려진 꼬마, 그러니까 판도라에서 전편에서 모두 다 떠나고 인간들이 다 쫓겨나고, 그 중에서 그래도 너무 어려서 못 갔던 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화적 서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스파이더라고 불리는 아이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축, 인간 대 자연의 대결이라고 하는 자연 축과 달리 아까 설리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의 아치에너미 안티테제 적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화에서 1편에서는 언급된 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의 자식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는 돌보는 바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일 수 있지만 이제 물론 생물학적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죽었고 그 아버지의 기억을 가진 이런 이 나비족 같은 사람, 이 뭐 실제로 뭐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나비족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육체는 나비족과 유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똑같이 인간의 그런 문명주의적 사고방식, 인간을 그러니까 자연을 도구로 보는 그런 도구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근데 이 아이는 나비족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자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간의 서사가 역시 이 스파이더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그 이야기도 역시 후속편을 위해서 좀 넘겨집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바타 물의 길이라고 하는 영화는 새로운 시퀄들을 위한 전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서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 이 성장의 서사에 로아크 불리는 둘째 아들이 있는 거고, 이 둘째 아들의 서사는 사실 전편에서 제이크 썰리가 형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형 그 영화의 그 1편의 전편의 대사를 보시면 그 영화 첫 장면 같은 데서 똑똑한 형이 있었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존재였던 거고 모든 면에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런 형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것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이 로아크는 그런 면에서 닮은 그런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형이로 이제 나왔던 이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범생이 형이죠. 이 형의 모습을 그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였다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뭐 성공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서포트 역할로는 이제 이 해양 부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주변 인물들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 물의 길이 일단은 뭐 말할 바가 없어요. 뭐 시각적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3D 영화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제임스 카메론이 다시 부활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제임스 카메론의 2009년작 아바타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3D 영화가 아바타 1편보다 낫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바타 물의 길의 경우는 사실상 거의 약간의 인간 장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일종의 풀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이 전편에 이 육상의 세계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편에는 이 바다의 세계를 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바다라고 하는 그 질감을 표현해내는 거는 더욱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바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완벽하게 최대한 구현합니다. 이게 다 가상생물이죠. 그런 가상생물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도 이제 시각적 압도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서사적으로는 이 영화가 이 아바타 1편이 보여줬던 만큼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서사이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앞으로 뭐 이게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속편들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여전히 너무 시각적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런 뛰어난 묘사들을 보여주는 영화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어진다고 하면 더 보여줄 게 많은 스토리를 갖다가 운을 띄우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장면에도 지금 시고니 이버가 일종의 이 키리라고 하는 이 소녀의 실제 어머니로서 이제 기억을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키리라고 하는 인물이 영화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는 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영화의 주요 테마로 던져지고, 이제 떡밥이죠. 던져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지 못했던 설리와 아들,
아들의 관계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이제 선택, 영화의 선택, 영화를 보면 나오는 선택, 그 이후에 어떻게 스파이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서사적으로는 사실 이 제임스 카메론은 그 거대한 스펙타클에 비하면 이야기를 굉장히 소소하게 개인사적으로 풀어나갈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그 사실 좀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식이기도 하죠. 영화 자체의 크기와 관계에서 이야기 자체의 서사는 집중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 등장한 이 디지털 캐릭터들은 어쨌든 간에 모션 캡처를 이용하긴 했지만,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긴 했지만, 결국은 이 뭐 이질감이 더 들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들들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캐릭터, 젊은 캐릭터들의 경우에는 뭐 이미 얼굴에 익숙했던 뭐 설리라든가 뭐 이 대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얼굴이 이제 쉽게 구분이 가는데, 이 젊은 캐릭터들을 좀 구분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적응하는 게 아마 좀 부정적인 관객들이 일부가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완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1편으로는. 하지만 뭔가 아바타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을 잡고 있는 중요한 지점의 영화이기 때문에, 뭐 아바타를 응원하고 싶은 팬들이라면 이 영화를 또 신경 써서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아바타 물의 길, 뭐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아이맥스 3D로 비싼 돈 주고 열흘도 더 전에 예매해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뭐 하여튼 시각적 황홀경에 있어서는 뭐 그런 면에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흥미롭게 감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한 저의 감상 납두 연락 드리고요. 한동안 어디 여행을 좀 갈 것이라서 업데이트가 조금 더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소마시대마였습니다. 소마시대마의 소마 50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